야, 이 새끼야, 군장이 장난이야? 강원도 인제의 깊은 골짜기. 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블리자드가 몰아쳤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35도를 밑돌았고 숨을 쉴 때마다 콧속이 쩍쩍 달라붙는 지옥 같은 혹한기 행군이 이어지고 있었죠. 병사들은 속눈썹에 고드름이 매달린 채 기계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를 깨고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휘관용 1호차 레토나가 눈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와 병사들 옆에 붙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얼굴이 뻘건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3군단 내에서 악질로 소문난 연대장 최태식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캔커피가 들려 있어 병사들의 박탈감을 더했습니다. 최 대령은 히터 바람을 쐬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거기 번거지. 귀에 족박았어? 연대장이 묻는데 대답 안 해? 그의 시선 끝에는 왜소한 체구의 여군이 걷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나고 직전의 관심병사 같았지만 낡은 야전상의 아래 감춰진 그녀의 눈동자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전설적인 첩보부대 출신이자 합참의 비밀병기 최연소 소장 윤서연 장군이었습니다. 그녀는 신형 전술장비 테스트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막내 병사처럼 행군 대열 후미를 살피던 중이었죠. 서연은 최 대령을 소음 공해쯤으로 여기며 무시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감히 병사 따위가 자신을 무시하자 최 대령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는 마시던 캔커피를 창밖으로 집어던지며 운전병을 닥달했습니다. 차 세워! 당장 저놈 잡아! 레토나가 병사들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최 대령은 다짜고짜 서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귀머거리야? 관등성명 안 돼?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모자 아래로 드러난 서늘한 눈빛이 최 대령을 압도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경어가 아닌 질책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너 지금 반말했냐? 영창 가고 싶어 환장했어? 최 대령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길 한복판에 똥차 세워두고 히터바람 쐬면서 고함 지르는 게 지휘관이 할 짓입니까? 병사들은 동상 걸려가며 걷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뚜껑이 열린 최 대령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짝소리가 나기도 전에 서연의 손이 최 대령의 팔목을 쇠집게처럼 낚아챘습니다. 억! 단순한 제압이 아니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 최 대령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연은 그를 눈구덩이로 밀쳐버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 치워. 지휘봉 잡으라고 있는 손이지 부하들 때리라고 있는 손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내 새끼들 앞길 막으면 그땐 계급장 떼고 붙어드리죠. 비키십시오. 스아는 흙탕물이 튀어 엉망인 레토나의 보닛을 군홧발로 쾅 내려 찍었다. 당장 이 고철덩어리 갓길로 빼시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계곡 아래로 밀어버릴 테니까. 서연은 싸늘하게 내뱉고는 군장을 다시 고쳐맸다. 그녀의 등 뒤로 최 대령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 서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대열에 합류한 서연의 곁으로 유상병이 다급히 수통을 건네며 다가왔다. 그는 아까의 살벌한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있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연대장님 심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영창 가시는 거 아닙니까? 서연은 유상병을 보며 피식 웃더니 차가웠던 눈빛을 거두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영창은 그 인간이 가야지. 걱정 마. 그보다 이제 곧 깔딱고개야. 호흡 흐트러지면 나고 하니까 마스크 단단히 써. 악, 알겠습니다. 유상병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여자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경례를 붙일 뻔했다. 그녀가 평범한 징집병이 아니라는 사실은 뼈저리게 느껴졌지만
감히 소속을 물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악지대의 추위는 살인적으로 변해갔다. 해가 떨어지자 체감 온도는 영하 35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군화 속 발가락이 돌처럼 굳어가고 내뱉는 숨결마저 바로 얼음가루가 되어 떨어지는 극한의 한파였다. 서연은 대열 후미에서 처지는 병사들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독려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앞서 걷던 병사가 빙판에 미끄러지며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환자 발생! 환자 발생! 고요하던 대열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달려온 소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쓰러진 병사는 동공이 풀리고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전형적인 저체온 쇼크였다. 비켜! 다들 물러서! 소대장이 무전기를 떨어뜨리며 당황하는 사이 서연이 인파를 거칠게 헤치고 들어왔다. 서연은 주저없이 대검을 꺼내 쓰러진 병사의 군장끈과 조끼를 찢듯이 잘라냈다. 호흡 정지. 그녀는 즉시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둔탁한 타격음이 흉곽을 울렸다. 일어나 자식아. 엄마 보러 가야지. 여기서 자면 죽어. 눈 떠. 서연의 이마에서 솟은 땀방울이 식을 새도 없이 얼어붙었다. 2분 같은 20초가 흘렀을까. 지켜보던 병사들이 침을 꿀꺽 삼키는 순간 쿡 하는 소리와 함께 병사가 막혔던 숨을 토해냈다. 살았다. 숨 쉽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때마침 앰뷸런스가 미끄러지듯 도착했다. 군의관은 혀를 내두르며 서연에게도 탑승을 권했다. 이 정도 처치 능력이면 의무대보다 낫네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같이 타고 가시죠.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소대장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너도 그냥 타고 가라. 아까 최대령님 일도 있고 하니 눈에 안 띄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구급차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다리를 절뚝이며 대열에서 이탈하려는 송병에게 다가갔다. 송병은 발목이 퉁퉁 부어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였다. 엎혀! 서연이 등을 내밀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잔말 말고 엎혀. 내 병사 버리고 가는 짓은 안 해. 우린 전원 복귀한다. 주변 병사들이 기겁하며 만류했지만 서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80kg이 넘는 거구의 송병을 깃털처럼 가볍게 둘러엎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는 이들이 숨을 삼킬 정도의 괴력이었다. 가자. 부대 앞 붙밥집이 기다린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눈길을 헤치고 나아가자 뒤따르던 병사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름표도 없는 그 여자는 훈장 주렁주렁 단 그 어떤 지휘관보다 더 거대하고 믿음직스러운 등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따뜻한 난로 옆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던 최태식 대령은 이를 갈며 헌병대장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야. 오늘 복귀하는 즉시 내 집무실로 끌고 와야 할 미친년이 하나 있어. 아주 군기 교육 제대로 시켜줄 테니까. 최대령은 CCTV 화면을 노려보며 지휘봉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지만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제 발로 들어오는 맹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그녀가 호랑이 잡는 사냥꾼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모른 채. 강원도 인제의 밤은 거대한 냉동고나 다름없었다. 달빛조차 얼어붙어 부서지는 시각. 윤서연은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을 느끼며 걸음을 옮겼다. 유일하게 들리는 것은 군화가 눈을 지시기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등 뒤에 엎인 송병의 체온이 유일한 난로였지만 자신의 군장에 성인 남성의 무게까지 더해진 하중은 뼈를 으스러뜨릴 기세였다. 발을 내딜 때마다 무릎 연골이 비명을 질렀고 허벅지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뇌수를 때렸다. 죄송합니다. 저 그냥 버리고 가십시오.
송병이 울먹이며 귓가에 속삭였다. 등 뒤에서 송병이 몸을 뒤쳐갔다. 의식이 돌아온 그는 서연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결심한 듯 연결된 군장고리를 풀려 했다. 이러다 죽습니다.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서연은 그 낌새를 눈치채고 거칠게 어깨를 털어 그를 고쳐맸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네 목숨은 이제 내 거야. 707. 시절 칠흑 같은 바다에서도 동료를 끌고 수영했던 기억이 스쳤다. 넌 내 군장보다 가벼워.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기절시켜서 끌고 갈 테니 꽉 잡아. 사실 한계였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전신을 지배했다. 그때 유상병이 다가왔다. 서연의 입가에 맺힌 핏방울을 본 것이다. 주장님, 제가 맞겠습니다. 5분만이라도. 유상병이 울먹이며 팔을 뻗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설산의 늑대처럼 형형했다. 신경 꺼. 네 임무는 내가 아니라 네 분대원들이다. 상병 유진호. 서연의 압도적인 기세에 유상병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윤서연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계급장을 초월해 있었다. 유진호는 눈물을 훔치며 처진 병사들을 독려하러 달려갔다. 가장 혹독한 새벽 3시. 70~10도에 가까운 절벽 같은 깔딱고개가 앞을 가로막았다. 서연의 시야가 흑백으로 전멸했다. 저혈당 쇼크 직전이었다. 그때 디디고 있던 다위가 부서져 내렸다. 악! 서연의 몸이 휘청이며 낭떠러지 쪽으로 쏠려렸다. 송병과 함께 추락하기 직전 서연의 본능이 이성을 앞질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고 반대편 빙벽을 군화발로 찍어 눌렀다. 콰득! 얼음이 깨지며 불꽃이 튀었다. 찢어질 듯한 근육통을 견디며 서연이 균형을 되찾자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이 움직였다. 당겨! 사슬 만들어! 누군가의 외침에 병사들이 총기 멜빵을 연결해 서연에게 던졌다. 뒤에서는 송병의 엉덩이를, 앞에서는 멜빵을 당기며 수십 명이 하나가 되었다. 서로의 체온과 거친 호흡이 뒤섞였다. 따뜻한 지휘소에 있을 최태식 연대장은 결코 알지 못할 피보다 진한 전우애가 혹한의 고개를 녹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습니다. 전원 복귀한다. 서연의 짧은 감사 인사에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동이 트고 부대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 단상 위에는 최태식 연대장이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간 내린 커피향을 풍기며 흙투성이가 된 채 송병을 내려놓는 서연을 노려보았다. 최대령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적이 기어오는군.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단독 행동을 한 윤서연. 헌병대 불러놨지? 바로 영창으로 보내. 알겠습니다.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던 송병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소매를 붙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송병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었다. 살았으면 된 거야. 푹 쉬고 건강하게 복귀해라. 송병은 벅찬 감정에 눈물을 훔치며 의무병들에게 이송되었다. 서연이 몸을 돌리자마자 무장한 헌병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헌병 중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다. 신원 미상병사, 연대장님 특별 지시로 구금한다. 연행해. 주변 병사들이 웅성대며 동요했다. 사람 살린 영웅을 구금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유상병이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려 했지만 서연은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헌병 중대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대령이 날 찾나 보군. 안 그래도 낯짝 한번 보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수고 덜었네. 앞장서. 뭐야? 상급자 앞에서 그 태도는.
헌병 중대장은 당황했지만 서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위압감에 차마 강제로 제압하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서연은 마치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듯 당당한 걸음걸이로 연대 본부로 진입했다. 그 위풍당당한 뒷모습에 병사들은 경외감마저 느꼈다. 복도 끝 금색 명패가 번쩍이는 연대장실 문이 보였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흐트러진 군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훈련이 아닌 실전이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훈기가 얼굴을 덮쳤다. 밖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는 병사들은 상상도 못할 온실이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최태식 대령이 서연을 깔보듯 쳐다봤다. 어서 와라. 여기가 감히 어딘 줄 알고 고개를 쳐들고 들어와. 최 대령은 마시고 있던 뜨거운 커피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내 구역에선 내가 법이고 왕이다. 너 같은 병사 나부랭이 인생 망치는 건 일도 아니지. 항명, 상관 모욕 대충 엮어서 육군 교도소로 보내버리면 그만이야. 내 말 한마디면 넌 전역하고도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최 대령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서연은 헌병들이 나가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 그녀는 최 대령 맞은편 상석에 있는 의자를 발로 툭 차서 빼내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뭐야? 이게 미쳤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당장 차려 자세 안 해? 최 대령이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났다. 서연은 진흙투성이인 군화를 테이블에 턱하니 올리고 싸늘하게 비웃었다. 왕? 대한민국 군대에 왕정복고라도 됐나 보지? 난 국민의 군인은 알지만 계급장 믿고 왕놀이하는 양아치는 처음 보는데. 야, 양아치? 이게 진짜 돌았나? 최 대령의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너 오늘 제대 날짜가 아니라 제사 날짜 잡은 줄 알아라. 직속 지휘관 누구야? 당장 호출해. 네 부모한테도 전화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인지 따져보러야겠어. 그때 서연이 품 안에서 물에 젖은 검은색 가죽 수첩을 꺼내 최 대령의 찻잔 옆으로 툭 던졌다. 내 소속이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 보시지. 그리고 전화는 부모님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실 직통으로 때리는 게 더 빠를 거야. 허세를 부려도 적당히 부려야지. 어디서 약을 팔아. 최 대령은 코웃음을 치며 수첩을 집어들었다. 귀찮다는 듯 수첩을 펼치던 그의 손길이 순식간에 멈췄다. 신분증 비닐 안에는 낯설지만 군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아니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사진과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계급 소장, 성명 윤서연, 별 2개, 투스타. 최 대령의 동공이 지진 난 듯 요동쳤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사진을 확인했다. 사진 속 정복을 입은 여자는 지금 눈앞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삐딱하게 앉아있는 여자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다. 게다가 소속이 정보사 특임대라니 707보다 더 베일에 쌓인 곳이었다. 이거 가짜지? 요즘 애들 장난감 퀄리티가 좋네. 최 대령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하지만 손은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최연소 여성 장군, 진급 심사 때마다 전설처럼 회자되던 어른 마녀가 바로 이 여자란 말인가?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야전상에 지퍼를 내렸다. 땀에 젖은 내 위로 숨겨두었던 장성급 지휘관 표식이 드러났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별 2개가 박힌 계급장을 꺼내 야전상의 견장에 천천히 끼워 넣었다. 철컥. 금속성 마찰음이 적막한 연대장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최태식 대령, 자네 눈에는 이게 장난감으로 보이나?
서연의 말투가 서리빨처럼 차갑게 바뀌었다. 그것은 명백한 직속상관의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최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다 화들짝 놀라 차려 자세를 취했다. 손이 떨려 경례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충성!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장군님께서 병사로 위장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으면 그래도 되는 건가? 서연이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최대령은 뒷걸음질 치다 책상 모서리에 허리를 찧었다. 병사면 개 취급해도 되고 병사면 동상 걸리든 말든 내버려두고 혼자 히터바람 쐬어도 되고 억울하게 영창 보내 인생 망쳐도 된다는 건가? 대답해, 최태식. 그게 자네가 자랑하던 부대의 지휘관이 할 짓인가? 최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장군님.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최대령은 바닥에 머리를 찔 듯이 조아리며 손바닥이 닳도록 빌었다. 방금 전까지 부하들을 벌레 보듯 하던 오만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겁한 최태식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그때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최대령, 혹한기 훈련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네. 이번에 우리 사단 성과가 좋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격려금을 가져와... 제3사단장 한창수 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들어오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 범벅이 된 윤서연 장군과 그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최대령의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한 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윤서연 장군 아니십니까? 한 소장은 바닥에 엎드린 최대령은 본체만체하고 흑투성이인 윤서연에게 다가가 칼같이 거수경례를 올렸다. 계급장은 같은 소장이었으나 윤서연은 국방부 직할 특수전사령부의 실세이자 전설적인 작전을 성공시킨 국가적 영웅이었다. 짬밥이나 영향력 면에서 일개 사단장인 한 소장이 함부로 대할 레벨이 아니었다. 윤 장군님, 귀한 분께서 여긴 어인일로... 아니 그보다 몰골이 왜 이렇습니까? 윤서연은 한 소장의 경례를 절도 있게 받아주며 피 묻은 장갑을 털어냈다. 오랜만입니다, 한 사단장님. 훈련이 실전 같다기에 제가 신분을 숨기고 직접 뛰어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윤서연의 서늘한 시선이 다시 최대령에게 꽂혔다. 최대령은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믿던 사단장마저 저렇게 깍듯하게 모시는 걸 보니 자신의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한 사단장님, 귀하의 예하 연대장께서 아주 기가 막힌 리더십을 보여주시더군요. 병사들을 쓰다 버릴 부속품 취급하고 본인의 진급을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는 아주 썩어빠진 자질을 갖췄습니다. 한 소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는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을 잡았다. 최대령, 이게 무슨 개소리야? 자네 설마 윤 장군님께 미친 짓을 한 건가? 사단장님, 그게 아니라...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탈진한 병사를 패급이라 부르며 눈밭에 버리고 가려 했습니다. 제가 업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오늘 당장 장례식을 치러야 했을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무실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지휘관은 병사의 부모여야 합니다. 자식이 추위에 떨 때 난로를 끄고 밖으로 나가는 게 부모입니다. 따뜻한 지프차 안에서 히터바람 쐬며 욕설이나 내뱉는 건 지휘관이 아니라 소음 공해일 뿐이죠. 윤서연은 최대령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최대령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몸을 떨었다. 최태식 대령,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당신의 그 오만함이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어. 당신에게 수천 명의 목숨을 맡기는 건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같아.
한 소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최대령을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최대령, 넌 이 시간부로 보직해임이다. 헌병대 올 때까지 대기해. 감찰부에서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죗값 치를 준비나 하고 있어. 사단장님, 윤 장군님, 제발 한 번만. 최대령이 무릎으로 기어가며 윤서연의 전투화 끈을 잡으려 했지만 한 소장이 그 손을 발로 쳐내댔다. 변명은 군사법원에서 판사에게나 하게. 윤서연은 한 소장과 함께 미련 없이 방을 나섰다. 복도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간부들과 병사들로 인산인해였다. 그들은 흑투성이가 된 여군이 번쩍이는 별 2개를 달고 사단장과 나란히 걸어 나오는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야, 아까 그 아줌마, 아니 장군님이셨어? 대박, 투스타가 직접 훈련을 뛰었다고? 연대장 작살난 거 실화냐? 웅성거림 속에서 유상병과 송이병이 벅찬 감동에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윤서연은 그들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갔다. 병사들이 너무 놀라 경례조차 잊고 멍하니 있자 서연이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생했다. 너희가 보여준 전우애가 진짜 군인 정신이다. 대한민국은 너희 같은 병사들 덕분에 버티는 거야. 서연은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유상병과 송이병의 얼어붙은 손에 쥐어주며 두 손을 꼭 잡았다. 아까 날 밀어주던 그 힘, 그리고 너희들의 따뜻한 마음, 평생 잊지 않으마. 부디 몸성이 전역해서 멋진 사회인이 되어라. 그녀의 말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진정한 리더를 만난 감동과 그동안 최대령에게 억눌려 있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포효였다. 윤서연 장군님 만세! 감사합니다! 충성! 우렁찬 함성이 눈 내리는 하늘을 찔렀다. 서연은 그들에게 절도 있는 거수경례로 답했다. 그녀의 눈가는 피로와 흙먼지로 붉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지만 병사들의 가슴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권위는 어깨 위의 계급장이 아니라 앞장서서 보여준 희생과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다. 레토나에 오른 윤서연은 차가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양팔이 꺾인 채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최대령의 비참한 모습이 보였다. 별은 하늘에 고고하게 떠 있을 때보다 진창에 굴러 흙이 묻었을 때 더 따뜻한 법이지. 윤서연은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가족의 안부 문자를 확인하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설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 병사들의 눈빛 속에서 오늘 흘린 피와 땀의 가치를 읽을 수 있었다. 윤서연 소장이 탑승한 지휘 차량이 강원도 인제군의 험준한 산악도로를 빠져나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진입할 즈음 국방망 인트라넷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일명 인제 혹한기 대청소라 명명된 이 사건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보안 앱을 뚫고 나온 소문은 최연소 여성 장군인 윤 소장이 이등병으로 위장해 부패한 지휘관의 목을 쳤다는 현대판 암해머사 설화로 각색되어 병사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떠돌았다.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윤서연은 국방부 감찰단장실로 호출되었다. 감찰단장인 장동욱 중장은 윤서연의 707 시절 직속 선배이자 멘토였기에 그녀의 불같은 성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장 중장은 차 대신 독한 블랙커피를 건네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윤 소장, 자네 방식대로 아주 화끈하게 밀어버렸더군. 최대령이 바짓가랑이 잡고 울었다는 소문이 참모총장님 귀까지 들어갔어. 통쾌하긴 하지만 이번엔 역부위 태풍급이야. 흑투성이 전투복을 벗고 날이 선 정복으로 갈아입은 윤서연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어깨 위에 2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다. 역부위라니요.
지휘관이 응당해야 할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병사의 목숨을 담보로 진급 노름을 하는 자를 끌어내린 게 정치적 문제가 됩니까? 장중장은 말없이 태블릿 PC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최태식 대령이 제출한 장문의 고소장과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 모임에서 보낸 항의 성명서가 붉은색 긴급 태그와 함께 떠 있었다. 군대는 명예와 질서로 먹고 사는 조직이야 서연아. 최 대령이 쓰레기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자네는 계급체계라는 영린을 건드렸어. 지금 저쪽에서는 자네가 장군의 지위를 이용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하 장교에게 가학적인 수치심을 줬다며 인권 유린 프레임을 짜고 있어. 심지어 상관 모욕과 직권 남용으로 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모욕이라? 윤서연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부하들이 동상으로 발가락이 썩어가는데 온수 보일러 끄고 정신력 운운하는 작자를 살인마라고 부른 게 모욕이라면 저는 기꺼이 쇠고랑을 차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네 말이 맞아. 나도 네 심정 이해해. 하지만 넌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707이 배출한 스테이자, 군의 아이콘이야. 네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벌써 여의도 국방위에서는 통제불능의 정치군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려고 혈안이야. 특수부대 출신의 독단적 행동이 군 지휘체계를 흔든다는 거지. 윤서연은 장중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반문했다. 군법을 어긴 게 있습니까? 쓰러진 병사를 업고 고지를 넘은 게 품위유지 위반입니까? 아니면 심정지원 병사를 살려낸 게 월권입니까? 법전에는 없지. 하지만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있어. 인사사령부에서는 시끄러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구두 경고 정도는 남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그냥 종이 한 장에 사인만 하면 끝나는 요식행위야. 그 순간 윤서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평소 냉철하던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저는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길 수 없습니다. 제가 징계를 수용하는 순간 제 행동은 전우회가 아니라 하극상이 됩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 어떤 지휘관이 제 몸 던져 부하를 구하겠습니까? 나대면 죽는다는 비겁한 교훈을 후배들에게 남겨줄 순 없습니다. 서연아, 제발. 저는 전면전을 불사하겠습니다. 최태식 대령뿐만 아니라 그를 비호하는 세력까지 모조리 감찰해 주십시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이 썩어빠진 군대를 도려내야겠습니다. 윤서연은 칼 같은 거수경례를 남기고 집무실을 나갔다. 쾅 닫힌 문을 보며 장중장은 관자놀이를 짓눌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윤서연의 저 분노는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었다. 과거 뱀골 계곡 사건 때 낙오한 동기를 헬기에 태워달라는 요청을 묵살한 지휘관 때문에 동기의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끔찍한 기억. 그날 이후 윤서연에게 부하를 버리는 지휘관은 군인이 아니라 즉결 처형 대상인 적군과 다름없었다. 사태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최태식 대령을 지지하는 예비역 단체는 윤서연 소장의 정치쇼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성명서를 주요 일간지에 배포했다. 하지만 반전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침묵하던 제3군단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들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상병과 송병을 주축으로 인제 혹한기의 진실이라는 익명 게시판이 개설되었고 수백 명의 장병들이 실명으로 댓글 릴레이를 시작했다. 윤서연 장군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계급장을 걸었습니다. 최 연대장은 우리를 얼어 죽이려 했습니다. 이 문장은 SNS를 타고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반나절 만에 5만 명을 돌파했고 이 데이터는 국방부 감찰단 서버를 마비시킬 정도로 쇄도했다. 결정타는 내부 고발이었다.
최대령 밑에서 신음하던 중대장과 소대장들이 최대령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과 비리장부를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뉴스 앵커들의 멘트는 180도 바뀌었다. 하극상은 참된 리더십으로, 월권은 살신성인으로 재평가되었다. 대중들은 윤서연에게 국민 누나, 어른 마녀라는 애칭을 붙이며 열광했고 국방부 앞에는 그녀를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난과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결재 서류를 검토했다. 이번 일은 최태식 개인을 향한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군이라는 거대 조직에 뿌리 깊게 박힌 권위주의라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어야 했다. 잠시 펜을 내려놓은 서연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최태식 대령이 비릿한 미소와 함께 던지고 간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가 놓여 있었다. 서랍에 처박아 둘 수도 있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액자처럼 책상 정중앙에 두었다. 그것은 치욕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해야 할 명분이 담긴 선전포고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집무실의 정적을 깨고 국방부의 실세이자 707 특수임무단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동기 한기석 대령이 들이닥쳤다. 한 대령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윤서연, 너 정말 끝까지 갈 셈이야? 네가 직접 증언대에 선다는 건 네 커리어에 자살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넌 우리 기수의 자존심이자 미래야. 똥물 튀기는 싸움에 말려들어 옷 벗는 꼴 못 본다. 서연은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커피잔을 그에게 건네며 차분하게 응수했다. 상처 입는 게 무서워서 숨으면 그게 군인이니? 기석아, 난 이번 일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아. 계급장 무게보다 부하의 목숨값이 더 무겁다는 걸 뼈저리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한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역시 서연이 짊어진 마음의 빚을 알고 있었다. 오병장 사건, 아직도 그 악몽에서 못 벗어난 거구나. 5년 전 혹한기, 오병장이 훈련 도중 복합골절을 당했을 때가 떠올랐다. 당시 지휘관 조중령은 훈련 열애는 없다며 후송 헬기를 돌려보냈다. 골든타임을 놓친 오병장은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다. 당시 서연은 계급장을 떼고 덤벼들 기세로 조중령에게 항의했으나 돌아온 건 하극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뿐이었다.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벽 앞에서 그녀의 정의는 무력하게 짓밟혔었다. 맞아. 그때 난 너무 약했어. 내 무능함이 오병장의 인생을 망가뜨렸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서연의 눈빛이 현명하게 빛났다. 내 어깨에 달린 이 별, 폼으로 단 거 아니야. 내 모든 권한을 쏟아부어서라도 제2의 오병장이 나오는 꼴은 반드시 막을 거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최태식 대령이건 모욕죄, 명예훼손 다 인정해. 피하지 않아. 그리고 법정 한복판에서 그 인간에게 물을 거야. 당신에게 부하들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냐고. 한 대령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쳤어. 혐의를 인정하면 최소 정직이야. 이제 막단 별을 스스로 떼겠다는 거야? 그 자리는 네가 평생을 바쳐 올라간 곳이잖아. 내 계급장이 부하들의 목숨보다 무거울 순 없어. 내가 옷을 벗더라도 윤서연 소장이 병사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다 산허했다는 사실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족해. 서연의 비장함에 한 대령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젠장, 졌어. 내가 국내 최고의 법무팀을 붙여줄게. 법리적 방어는 내가 맡을 테니 넌 네가 믿는 정의를 증명해봐. 네 그 무모한 용기가 헛되지 않게 판은 내가 깔아준다. 며칠 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주변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태식 대령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고 서연을 권력에 취한 히스테릭한 상관으로 몰아갔다. 법정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말끔한 수트를 입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는 최 대령과 달리 윤서연은 각이 잡힌 정복 차림으로 증인석에 꼿꼿이 섰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윤서연 소장, 혹한기 훈련 당시 최태식 대령에게 양아치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서연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인정합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한 말입니다. 재판장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고 최 대령 측 변호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상관 모욕죄입니다. 의뢰인 최태식 대령은 윤 소장의 폭언으로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변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손을 번쩍 들며 말을 잘았다.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왜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을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윤서연 소장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최태식 대령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최 대령은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 모욕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묻고 싶습니다. 최 연대장은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법정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일갈했다. 군인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목적인 복종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지휘관은 자신의 부하를 사지에서 살려오는 것이 제1의 책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와 뜨거운 진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영하 20도의 혹한기 훈련은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내 부하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휘관이라는 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급성 저체온증으로 병사의 호흡이 멈춰가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휘관이라면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헬기를 요청해야 마땅했습니다. 윤서연은 피고석에 앉아 떨고 있는 최태식 대령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최 대령은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진 지휘 차량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열 간격이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전기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에게는 병사의 꺼져가는 생명보다 사단장에게 보여줄 의전 행렬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휘두른 것은 지휘봉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최태식 대령,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시던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눈밭에 쓰러진 병사의 목숨보다 가치가 있었습니까? 윤서연의 서슬퍼런 일갈에 최 대령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몸을 웅크렸다.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저는 심정지가 온 병사를 15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탈진에 쓰러진 유진호 병장을 제 군장에 묶어 업고 남은 10km 산악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최태식 대령이 명령 불복종으로 군사재판을 회부하겠다고 무전으로 고함을 칠 때 제 등 뒤의 유 병장은 살고 싶다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친 숨소리야말로 대한민국 군대가 지켜야 할 유일한 진실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최 대령 측 변호인단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반론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윤서연은 자신의 가슴에 달린 지휘관 휘장을 꽉 쥐었다. 저는 대테러 부대인 707 특임대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어깨의 별은 권력을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위해 가장 먼저 죽을 각오를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계급장을 걸고 부하를 소모품 취급하는 지휘관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격분하여 최대령에게 살인마라고 소리친 것은 군법상 하극상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군인으로서 변명하지 않고 깊이 반성합니다. 윤서연은 최대령이 아닌 재판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병사를 버리고 규정을 지키는 것은 군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전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윤서연의 최후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 맨 앞줄에 휠체어를 타고 참관했던 병사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이어졌다. 현역 장교들과 취재진까지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재판장은 당황한 기색으로 급히 법봉을 두드려야 했다. 정숙, 법정 내 소란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최대령 측 변호인이 입을 떼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제지했다. 변호인은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의 본질은 변호인은 착석하시오. 윤서연 소장의 진술로 충분합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 하극상이 아닌 지휘권 남용에 따른 임명 경시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피고 최태식 대령은 즉시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를 권고한다. 반면 피고인 겸 증인 윤서연 소장에 대한 창관 모욕죄 적용은 기각한다. 오히려 혹한기 훈련 중 살신성인의 자세로 부하를 구한 공로를 인정하여 징계 대신 무공훈장 수여를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전례 없는 판결에 법정은 발칵 뒤집혔다. 징계 대신 훈장을 건의한 재판부의 결정은 군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법정 문을 나서는 윤서연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뒤쪽에서 헌병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끌려가며 악을 쓰는 최태식 대령의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다. 권위주의를 무너뜨린 쾌감보다 군인의 본질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법원 청사 밖에는 한기석 대령이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고생했어, 윤 소장. 자네가 군의 역사를 새로 썼네. 한 대령님,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이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번 판례를 무기로 군 내부에 숨어있는 제2, 제3의 최태식들을 전부 끌어내릴 생각입니다. 윤서연은 서울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정복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미래의 영광을 예고하는 듯했다. 윤서연 소장의 승소와 무공훈장 상신 소식은 국방부 전체를 강타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항명파동을 넘어 군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구치소에 수감된 최태식 대령이 옥중에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발악하자 여론은 더욱 윤서연의 편으로 기울었다. 국방부는 비공개로 국방시스템개혁 TF를 출범시켰다. 감찰단장 장동욱 중장은 윤서연을 TF의 팀장으로 임명하며 전권을 위임했다. 장 중장은 은밀히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윤 소장, 자네의 그 용기가 수뇌부의 굳은 머리를 깼네. 이건 시작일세. 이 명단에 있는 자들부터 조사하게. 윤서연은 명단을 훑어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장 중장님. 하지만 제 칼은 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처분으로 끝낼 생각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임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정집 몇 줄 고치는 게 아니라 지휘관들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뜯어 고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좋아. 자네라면 707 특수임무단의 도끼를 잃지 않았으니 해낼 수 있겠지. 첫 번째 과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지휘관들을 도려내는 거야. 최대령처럼 병사를 소모품 취급하는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옷을 벗겨야 해. 윤서연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전쟁의 서막이었다.
윤서연은 지체 없이 혹한기 작전 안전수칙을 생명 우선 원칙으로 전면 개정했다. 특히 골든타임 확보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지휘관이 헬기 이송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자원을 즉시 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어길 시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자 군 내부의 기득권층은 벌집을 쑤신진 듯 들고 일어났다. 50대 장성들은 사석에서 윤서연을 책상물림 아가씨라 비하하며 군의 위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분자라고 떠들고 다녔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한다느니, 여자가 감정을 앞세워 지휘권을 흔든다느니 하는 인신공격성 투서가 윤서연의 집무실 팩스로 매일같이 쏟아졌다. 그러나 윤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들의 비명소리가 개혁이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로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기석 대령이 보안이 유지되는 안가로 윤서연을 은밀히 호출했다. 그의 표정은 전시 상황처럼 심각했다. 서연아,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 최태식 대령이 사단장에게 올린 비밀 문건을 입수했어. 놈이 훈련 중 쓰러진 병사를 방치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훈련 예산을 삥땅 쳐서 도박 자금으로 썼더군. 훈련을 조기에 종료시키고 복귀하려던 것도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한 공작이었어. 병사들의 밥값과 목숨값을 도박판에 썼단 말입니까? 물증은요? 확실해. 하지만 감찰실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로그 파일이 삭제되고 있어. 누군가 최 대령을 조직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지. 이건 최태식 혼자 벌인 일이 아니야. 더 윗선이 개입된 카르텔일 가능성이 농후해. 한기석의 말에 윤서연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다. 단순한 부조리 척결이 아니었다. 이건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뒤에 숨은 거머리들을 잡아내는 피 튀기는 수사극이 될 터였다. 장동옥 중장님께 직보하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투입하겠습니다. 전우의 피를 팔아 배를 불린 놈들은 군인도 아닙니다. 제 군번줄을 걸고 끝장을 보겠습니다. 윤서연은 수화기를 들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실전이었다. 윤서연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이 단순한 장식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윤서연 소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최태식 대령에 대한 고강도 감찰이 승인되었다. 707 출신의 베테랑 수사관들이 강원도 인제군 산악지대에 위치한 해당 연대를 급습하여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수사는 쉽지 않았다. 최태식의 수하들은 이미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하고 종이 서류를 파쇄하여 증거를 인멸한 뒤였다. 보고를 받은 윤서연은 헬기를 타고 직접 인제군 연대 본부로 날아갔다. 그녀는 최태식이 쓰던 연대장실을 접수하고 그가 앉았던 가죽 의자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를 응시했다. 아직 타다 남은 서류 조각이 보였다. 그녀의 눈매가 서늘하게 좁아졌다. 연대 내 모든 장교와 부사관을 연병장이 아닌 강당으로 집합시키세요. 문은 잠깁니다. 서류를 태웠다면 뇌를 열어서라도 증거를 찾겠습니다. 윤서연의 서리빨 같은 지시에 간부들이 사색이 되어 모여들었다. 윤서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외쳤다. 최태식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자는 지금 나오십시오. 지금 나서면 정상 참작하겠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공범으로 간주해 군복을 벗기겠습니다. 당신들이 지키려던 게 군인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썩은 동아줄입니까?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로 눈치만 보던 그때 구석에서 한소령이 떨리는 손을 들었다. 그는 지난 혹한기 훈련 때 심정지온 병사를 살리기 위해 윤서연 옆에서 울부짖던 바로 그 중대장이었다. 윤서연 장군님, 제가 진인입니다. 최태식 대령은 훈련 종료 3일 전부터 인근 콘도에 머물렀습니다. 상급 부대에는 야외 수경 중이라고 허위 보고하고
남은 부식비와 유류비를 현금화했습니다. 소령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열했다. 제 부하가 쓰러졌을 때도 대령님은 골프 치느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와선 죽은 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냐며 덮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소령의 자백은 댐을 무너뜨렸다. 용기를 얻은 참모들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녹취록과 이중장부 사본을 윤서연 앞에 내놓기 시작했다. 최태식의 비리는 단순 횡령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불량 방탄복 납품업체와 결탁해 수년간 뒷돈을 챙겼고 그 돈으로 강남에 빌딩까지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리베이트 규모만 수십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윤서연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최태식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던 중 정기적으로 거액이 상납된 윗선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그 계좌의 주인은 국방부 군수본부장이자 차기 참모총장 유력 후보인 민석훈 소장이었다. 민석훈 소장은 과거 윤서연의 별을 달아준 인사사령부의 실세였고 대외적으로는 그녀를 아끼는 후배라 칭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180도 달랐다. 한기석 대령은 밀봉된 부안 문서를 윤서연에게 건네며 민 소장의 연루 정황을 집보했다. 민 소장은 최태식 대령과 육사 동기이자 하나회의 잔당입니다. 최 대령의 군납 비리를 덮어주는 대가로 막대한 리베이트가 민 소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윤 소장, 이건 단순히 비리 수사가 아닙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창밖을 응시했다. 민석훈은 군수 내부 내에서도 불가침의 성역으로 통했다. 그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윤서연의 뇌리에는 불량 방한복 때문에 동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던 송이병의 핏기 없는 얼굴이 선명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병사들의 피로 배를 불린 자들은 계급장이 아니라 수갑을 차야 마땅합니다. 윤서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한기석 대령, 민석훈 소장에 대한 딥스캔 작전을 승인합니다. 707 시절 제가 직접 키운 최정예 알파팀을 호출하세요. 도청, 미행, 해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놈의 목줄을 죄, 물증을 찾아내십시오. 윤서연은 각오를 다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니라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갉아먹는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대수술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놓인 별 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섬광이 되어야 했다. 민석훈 소장을 향한 포위망은 거미줄처럼 조용하고 치밀하게 펼쳐졌다. 윤서연이 소집한 707 출신 그림자 부대는 민 소장의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했다. 초소형 드론이 그의 밀담을 녹음했고 복제된 그의 대포폰에서는 차명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실시간으로 상황실로 전송되었다. 적의 반격은 예상보다 거셌다. 윤서연의 개인 휴대폰으로는 밤낮 없이 발신자 표시 제한에 살해 협박이 쏟아졌고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까지 도착했다. 더 악질적인 것은 언론 플레이였다. 윤서연 소장, 부하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여군 최초 사단장의 갑질 논란 따위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인터넷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민석훈 라인의 정보 장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여론 재판을 주도하고 있음을 윤서연은 직감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며칠 후 새벽,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 주차장에서 비밀 회동이 이루어졌다. 민석훈 소장이 먼저 윤서연을 불러낸 자리였다. 그는 검은 세단에 기대어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평소에 인자한 지일간 코스프레는 집어치운 채 독사 같은 눈으로 윤서연을 쏘아보았다. 윤 소장, 자네는 군복 입은 성직자라도 되나? 군대는 원래 진흙탕이야.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모이는 법이지.
자네의 그 고결한 척하는 태도가 역겨워. 좋은 말 할 때 덮어. 윤서연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덮으라니요, 민 소장님. 최태식 대령을 총알바지로 쓰고 뒤에서 수백억을 챙긴 VIP가 당신이라는 걸 모를 줄 아셨습니까? 이미 스위스 계좌 내역까지 제 손안에 있습니다. 민석훈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증거? 검찰도 국방부 장관도 내 라인이야. 고작 특전사 흉내나 내는 계집애가 3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리겠다고? 내가 무너지면 안보 공백이 생겨. 나는 국가의 안정을 지키는 기둥이야. 윤서연이 차갑게 일갈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기둥이 아니라 기둥을 갉아먹는 흰개미입니다. 썩은 기둥은 언젠가 무너져 집 전체를 덮칩니다. 병사들이 입을 방탄복 예산을 빼돌려 당신 뱃속을 채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군인이 아니라 국가의 적이 된 겁니다. 민 소장의 미간이 험악하게 구겨졌다. 민석훈은 회유책으로 선회했다. 좋아, 거래를 하지. 이 파일들 여기서 태워버려. 그러면 자네를 내 후임으로 지정하겠네.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연소 여성 대장 그리고 차기 합참의장 자리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윤서연 장군. 어때? 듣기만 해도 가슴 뛰지 않나?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정점. 그 명예와 권력이 눈앞에 놓였다. 하지만 윤서연의 표정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계급장은 국가가 주는 것이지 당신 같은 장사꾼이 주는 게 아닙니다. 윤서연이 딱 잘라 거절했다. 어리석은 것. 네가 감히 나를 치고 무사할 것 같으냐? 넌 군대에서 영원히 왕따가 될 거다. 민석훈이 소리쳤다. 윤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고립되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제 뒤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용기를 가진 청년 장교들과 저를 믿고 지지해준 장동욱 중장님,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목숨 건 707 요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썩은 고름이 터지고 군대다운 군대가 다시 세워질 뿐입니다. 마지막 배려입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헌병대에 자진 출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USB 내용은 전 언론사에 동시 생중계됩니다. 장군의 명예를 지키며 옷을 벗을지 아니면 이등병 계급장조차 아까운 파렴치한 범죄자로 포송줄에 묶일지 선택하십시오. 민석훈은 압도되었다. 눈앞의 윤서연은 단순한 여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가 부르는 심판의 검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피우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다음 날 국방부 청사에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례 없는 피바람이 불어닥쳤다. 윤서연 소장과 한기석 대령은 민석훈 소장이 군납업체와 결탁하여 조성한 비밀장부와 최태식 대령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녹취록이 담긴 USB를 국방부 특별감사팀에 직접 전달했다. 그날 밤 민석훈 소장은 공관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이 장면은 뉴스 속보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당군 이래 최대의 군 비리 척결이라 불린 이 사건은 군 수뇌부를 강타했다. 언론은 윤서연 소장을 철의 여인이자 군 개혁의 상징으로 대서특필했고 시민단체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며 국방부 앞에서 지지 시위를 벌였다. 바깥의 환호성과 달리 서연은 집무실에 블라인드를 내린 채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어깨 위 별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자 가장인 병사들의 목숨을 짊어진 십자가와도 같은 무게였다. 이제 가장 힘든 전투가 끝났다. 민석훈 소장이 구속 수감되고 최태식 대령이 파면되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불명예 전역 조치를 당하면서 군 내부에 만연했던 사조직과 비리의 카르텔은 와해되었다.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날 준비가 된 것이다.
윤서연 소장은 이 격동의 시기에 군 인권 혁신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병사의 안전이 전투력의 핵심이다 라는 그녀의 지론은 윤서연 독트린으로 불리며 정군의 새로운 지침이 되었다. 폭풍 같던 감찰이 마무리되자 서연은 4박 5일의 포상 휴가를 받아 차를 몰고 강원도 인제로 향했다. 그곳은 잊을 수 없는 혹한기 훈련의 추억이 서린 제3군단 예하연대였다. 숨막히는 정치 싸움과 서류 더미에서 벗어나 그녀는 눈 덮인 사냐의 차가운 공기와 병사들의 활기찬 함성을 다시금 느끼고 싶었다.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달랐다. 간부들의 눈빛에는 강압적인 살기 대신 부하를 챙기려는 책임감이 서려 있었고 제설 작업을 하는 병사들의 표정조차 밝아 보였다. 부대 정문에는 전우는 가족이다 라는 윤 장군의 친필 휘호가 걸려 있었다. 새로 부임한 최 연대장이 서연을 맞이하며 거수경례를 붙였다. 윤 장군님,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혹한기 안전수칙이 매뉴얼화되면서 무리한 훈련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병사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이 했지요.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곧장 연병장으로 향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전투 축구를 하는 병사들의 열기가 후끈했다. 그들 틈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유상병은 이제 병장이 되어 팀을 지휘하고 있었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송이병은 이제 상병 계급장을 달고 날렵하게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자 송상병이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소리쳤다. 유병장과 송상병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절도 있게 경례했다. 충성, 윤서연 장군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석에서는 누나라고 부르라니까 아직도 어려워?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송상병의 어깨를 툭 쳤다. 에이, 말도 안 됩니다. 하늘 같은 장군님께 감히. 대신 저희 내무반에서는 갓서연이라고 부릅니다. 저희의 영원한 구세주시니까요. 송상병이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송상병, 몸은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올겨울 훈련은 힘들지 않았고? 물론입니다. 그때 장군님 등 뒤에서 느꼈던 온기 덕분에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제가 나고자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전우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옆에 있던 유병장이 씩씩하게 말을 이었다. 저희 분대는 그때 이후로 원팀 서약을 맺었습니다. 훈련 때 단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전원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소장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니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서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자신이 군복을 걸고, 아니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그녀의 개혁은 서류상의 제도를 바꾼 것을 넘어 병사들의 가슴 속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짜 전우애라는 꺼지지 않는 불씨를 심어준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장군 식당이 아닌 일반 사병 식당에서 식판을 들었다. 별이 달린 견장을 떼어내고 유병장, 송상병과 마주 앉아 제육볶음을 비벼 먹었다. 여자친구 이야기, 저녁 후의 꿈, 소소한 훈련 에피소드들이 오가며 밤이 깊어갔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서연은 예전에 입었던 야전상의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지난 혹한기 훈련 때 송상병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지며 떨어뜨렸던, 차마 돌려주지 못하고 보관해 두었던 물건이었다. 봉투 속 사진에는 송상병과 똑 닮은 눈웃음을 지닌 남동생이 V자를 그리고 있었다. 형, 훈련 힘들지? 엄마랑 나는 형만 믿어. 형은 우리 집의 기둥이자 나의 영원한 슈퍼히어로야. 다치지 말고 무사히 전역해.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는 이유는 거창한 대의 명분이 아니라 바로 이 가족들의 소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최태식 대령의 면전에서 쓰레기는 치워야 한다고 일갈하며 군사재판까지 불사했던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진정한 훈장은 화려한 금빛 메달이 아니라 병사들이 불러주는 누나이자 대장님이라는 호칭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연은 아무도 없는 연병장 한가운데 섰다. 인제의 밤하늘엔 쏟아질 듯한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 위 계급장을 만지며 다짐했다. 이 별은 혼자서 빛나는 독단적인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혹한을 견뎌낸 병사들의 땀방울,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전우애, 그리고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이들의 믿음이 모여서 만들어낸 함께 빛나는 별이었다. 서연은 송상병의 편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여전히 지뢰반일질지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신뢰로 뭉친 수많은 진짜 전우들이 버티고 서 있기 때문이다. 윤서연 소장이 대한민국 육군에 남긴 것은 단순한 개혁안이 아니었다. 리더란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먼저 떨고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디는 사람이라는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별은 높이 떠 있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을 걷는 이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때 비로소 가치를 바란다는 진리를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다.